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5년 7월 2일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K2 전차 180대, 무려 9조 원 규모입니다.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오늘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K2 전차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왜 K2 전차를 선택했는지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산 K2 전차가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K2 전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유럽 내 전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요. 전통의 챔피언인 독일 레오파드2와 미국 M1A2를 제치고 왜 K2가 링 위에 올랐을까요? K2 전차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 뿌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히 기존 전차를 개량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5세대 전차입니다. K2 블랙팬서는 단순한 병기가 아닙니다. 1990년대 안보위기 속에서 태어난 위기의 산물이자 한국군의 전략적 결심의 상징입니다. K2는 개발 초기부터 첨단 전자장비와 자동화,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운용 능력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는 노면 상태에 따라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유럽 전차에선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술은 유럽 전차들에서도 보기 힘든 독특한 강점입니다. 또한 K2는 사격 통제 장치, 열상 장비,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 첨단 전자장비를 대거 탑재해 주야간 전투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런 기술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K2가 유럽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1차로 180대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180대를 계약했습니다. 2차 계약에는 K2PL 계열 전차 등 전략적 요소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으로는 약 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출 계약입니다. 이번 2차 계약에서는 1차 계약분 180여 대에 들어갔던 K2 GF 전차가 120여 대 포함되고 폴란드 전략에 맞춘 K2PL 전차 60여 대, 또 각종 작전에 포함되는 계열 전차 80여 대가 더해졌습니다. 폴란드는 앞으로 지속해서 숫자를 늘려갈 생각으로 최종적으로 K2 전차 1000대를 들여와 전차 군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차 계약분의 60세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정비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폴란드는 단순한 전차 구매국이 아니라 K2 전차의 유럽 생산업으로 도약하게 된 셈이죠. 특히 폴란드형 K2, 즉 K2PL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2PL은 폴란드의 요구에 맞춰 능동방호 시스템, 드론 대응 능력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된 맞춤형 모델입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유럽연합이 정책과 연계해 유럽 내에서 생산과 공동조달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규모 계약이 가져오는 경제적, 산업적 효과도 상당합니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폴란드 방산 산업의 허브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 기반도 마련됐죠. 앞으로 폴란드는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유럽 내 K2 전차 생산과 수출의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나라는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 역시 K2 전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대 500대까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1차로 50대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300대에서 500대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를 선택한 배경에는 지리적, 군사적 이유가 큽니다. 마치 산길을 오르는 경량 SUV처럼 루마니아의 험준한 지형을 누비기에 K2만한 전차가 없었습니다. K2 전차는 자동 장전 시스템과 고속 기동성, 그리고 전차 중량이 56톤으로 비교적 가벼워 이런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루마니아가 운용하던 전차들은 노후화로 인해 한계에 부딪혔고 최신 전차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K2 전차의 경쟁력이 부각된 것이죠. 특히 폴란드와 생산, 정비, 탄약망을 공유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루마니아 역시 폴란드처럼 기술 이전과 현지 조립 라인 구축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일자리 창출과 산업 자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 도입을 확정할 경우 동유럽에서 K2 전차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루마니아는 단순한 전력 강화를 넘어 K2를 통해 방산 자립과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역시 최근 K2 전차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독일의 레오파드2A7 도입을 검토했지만 가격,
조달 속도, 기술 이전 측면에서 폴란드산 K2PL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되는 K2PL의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 그리고 기술 이전의 폭이 독일제 전차와 비교해 월등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방부는 최근 K2PL 도입을 위한 타 평가 절차를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K2PL 도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토 내 상호 운용성, 폴란드, 루마니아와의 군수, 훈련, 부품망 통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K2PL을 도입하면 동유럽 지역에서 K2 전차의 네트워크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안보 환경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독일, 프랑스, 미국산 전차들은 가격도 비싸고 납기도 길어서 급한 상황에 맞지 않았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K2 전차입니다. K2는 빠른 납기, 유연한 계약 조건, 그리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까지 가능해 동유럽 국가들의 니즈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폴란드 방산 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유럽 내 방산 자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K2의 현지 생산 모델이 유럽 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토국 모두 GDP의 5%를 국방비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확신이 계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유럽 방산 생태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2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주요 경쟁 전차들과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2 전차는 가격 면에서 큰 강점이 있습니다. 독일 전차 레오파르트는 한 대당 가격이 450억 원으로 K2 전차의 2배가 넘습니다. 무게도 차이가 큽니다. K2 전차는 56톤으로 독일, 미국 전차보다 약 15톤가량 훨씬 가볍습니다. 이 덕분에 산악지형이나 연약한 집안에서도 기동성이 뛰어나고 수송이나 유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엔진 출력은 세 전차 모두 1500마력으로 비슷하지만 K2는 자동장전 시스템을 탑재해 승무원이 3명만 필요합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 전차는 수동장전 방식이라 4명이 필요하죠. 인력 운용 면에서도 K2가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국방부는 K2, 레오파드 2A7, M1A2 SEP V3를 비교평가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2는 산악지형, 진흙, 눈길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동성, 사격 정확도, 유지보수 편의성 등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사격 속도가 빠르고 승무원 피로도가 낮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K2는 부품 교체가 쉽고 정비 인력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레오파드 2A7과 M1A2는 무게가 무겁고 유지비가 많이 들며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입니다. K2는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현지에서 생산하고 기술 이전도 폭넓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 전차는 기술 이전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유럽 국가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납기 기간도 K2가 훨씬 빠릅니다. 주문 후 2년 내로 인도가 가능한데 레오파드 2A7은 4-5년, M1A2는 3년 이상 걸립니다. 즉 긴급히 전력을 증강해야 하는 국가들에게는 K2가 훨씬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전차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배달의 민족처럼 빠른 납기, 이것이 K2의 결정적 승부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K2 전차는 가격이 저렴하고 가벼우며 자동장전 시스템 덕분에 인력 효율성이 높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납기도 짧아서 빠른 전력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들이 유럽 시장에서 K2가 각광받는 이유입니다. K2 전차로 인해 유럽 방산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K2 전차 도입을 추진하면서 유럽 내 전차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현지 생산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관문을 확보했고,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체코, 불가리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토 내에서도 한국산 무기의 상호 운용성과 신뢰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다양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한국 방산업계의 글로벌 위상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K2 전차가 유럽 내에서 재수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K2 전차를 시작으로 K9 자주포, FA-50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한국의 다른 무기 체계도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갈 수 있게 됐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K2 전차의 유럽 수출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유럽 안보 지형과 방산 산업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K2 전차를 도입함으로써 방산 자립과 기술 발전, 경제적 효과까지 동시에 얻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 역시 이번 K2 전차 수출을 계기로 글로벌 위상을 크게 높였고 차세대 무기 개발의 동력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체코, 불가리아 등 추가 도입국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고 폴란드는 유럽 내 K방산 허브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K2 전차의 유럽 수출은 한국 경제와 방산 산업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인해 국내 방산업체들의 매출과 고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방산 분야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산업이기 때문에 K2 전차 수출은 부품, 전자, 소재 등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방산업계는 유럽 현지의 생산기지와 정비센터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장기적인 기술 협력과 산업 네트워크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K2 전차의 성공적인 수출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궁 미사일 등 한국산 무기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이제 대한민국 방산의 얼굴입니다. 기술력, 실전성, 수출 경쟁력 3박자를 모두 갖춘 우리의 미래 자산입니다. 험난했던 여정의 마침표가 드디어 찍혔습니다. 대한민국 K방산의 상징 K2 블랙팬서 전차의 폴란드 2차 도입 계약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5월 30일 폴란드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K2 전차 추가 도입 계약은 현재 폴란드 법무부의 최종 법률 검토를 통과하며 완전히 확정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방산의 수출료자 중 하나인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은 총 180대 9조 원 규모 계약으로 K방산 수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폴란드 1차 수출 계약액인 4조 5천억 원의 2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K2 전차가 지옥늪을 뚫고 또 한 번 사상 최대 규모로 K방산이 쾌거를 이루자 외신들은 전 세계 국방비를 한국이 다 빨아들인다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체결된 기본계약 이후 현재까지 119대의 K2 전체를 납품해준 현대로템이 다시 2차 계약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반전이 있었는데요. K방산의 수출료자 중 하나인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은 계약 금액은 60억 달러대,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대의 수출로서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 그 의미를 더합니다. 이번 2차 계약에서는 K2 전차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직접 공급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가 현지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2022년에 체결된 K2 전차 1차 폴란드 수출대와 공급대 수는 180대로 갔지만 계약 금액은 2배로 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PL이 개량형으로 기존 K2에 비해 비싼 데다 기술 이전 및 유지, 보수, 운영 조건이 붙었고 군안전차와 교량전차 등 관련 장비도 함께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폴란드 이외 국가로의 추가 수출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은 루마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과 K2 수출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의 해외 수출이 꾸준히 이뤄지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이번 2차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현대로템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과정을 이어왔습니다. 820대에 달하는 잔여 계약이 파괴될 수 있다, 없다 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가장 큰 난관은 역시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직결되는 가격 문제, 그리고 폴란드 자국 방산업체와의 현지화 협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현지화란 단순히 폴란드에 공장을 짓는 수준을 넘어 현지 인력을 훈련시키고 수많은 부품을 조달할 공급망을 구축하며 장기적인 품질 관리와 유지 보수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이전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현지 업체에겐 둘도 없는 돈벌이가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인 PGG는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 전차가 폴란드의 자존심이 될 것이다라는 국뽕 마케팅을 실시하며 한국에서 제작하는 완제품보다 무려 2.5배나 비싼 650억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을 초도 생산 물량에 모두 녹여 한몫 당기려는 속내가 너무도 뻔히 보였습니다.
특히나 더욱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정치 지형의 변화였습니다. 2023년 말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신정부가 탄생하면서 이전 정부가 체결했던 모든 대규모 국방 계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당연히 그 희생양은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최상의 조건이 아니라면 계약은 없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며 현대로템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와 현지 업체의 거센 압박에 시달렸던 현대로템은 쫄릴만도 한데 오히려 예상과는 달리 강하게 나갔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 파괴적인 가격이란 없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정말로 급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폴란드라며 여유 있는 태도를 유지했는데요. 이런 담대한 자신감의 배경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두 가지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단연 K2 전차의 압도적인 성능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미 폴란드군에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K2 전차들이 각종 국내외 훈련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의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자동 장전 장치, 먼저 보고 먼저 쏘는 헌터 킬러 기능을 구현하는 최첨단 사격 통지 장치, 그리고 어떤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는 유기압 서스펜션 등 K2의 모든 기능은 현지 전차병들로부터 수십 년은 앞선 첨단 기술의 전차라는 극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K2 전차 타다가 어떻게 T-72 전차로 돌아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신속하고 정확한 납기를 통한 여론전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폴란드 국영업체가 과도한 이윤축으로 계약을 고의적으로 지원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와중에 도리어 현대로템은 엄청난 속도로 무려 족이나 품해버리는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신정부가 본격적인 계약 재검토를 외친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56대의 K2 전차를 납품하는 물량 공세를 선보였는데요. 이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국가안보를 진심으로 신경 쓰는 쪽은 국영기업이 아니라 현대로템이라고 말하면서 자국 국영방산 기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폴란드 군수청에서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었고 K2 전차 2차 계약이 완전히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대규모 나토 연합훈련에서 K2 전차의 명성이 유럽 전역에 알려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폴란드 구기갑여단 소속 K2 전차들은 배치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산악 지역을 고속으로 돌파하고 이동 중에도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키는 등 참가했던 모든 나토 회원국 군 관계자들에게 충격에 가까운 인상을 남겼습니다. 비유럽권 전차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감탄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잠재적 구매국들의 관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의 활약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제2기계화여단은 K2 전체를 인도받은 지 단 3개월 만에 전차 훈련의 최고 난이도로 꼽히는 도하 훈련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50톤이 넘는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깊은 강물을 거리낌 없이 건너는 모습은 K2의 완벽한 능력과 뛰어난 기동성은 물론 강과 늪지가 많은 폴란드 지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장비임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과소평가된 탱크 K2 전차는 괴물이다. 70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탱크이자 가장 뛰어난 자동차 회사 현대의 걸작이다. 그 어떤 국가들보다 전쟁에 특화된 전차이다. 전장에서 K2 전차를 보면 도망치는 게 나을 것이다. 유럽 언론들이 평가하는 K2 전차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K2의 혁신적인 사용자 친화적 설계라는 반전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를 직접 운용해본 폴란드의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전차를 운용하다 K2로 바꾼 것은 구식차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로 바꾼 것과 같다. 요즘 젊은 병사들은 복잡한 아날로그 방식보다 오히려 첨단 디지털 장비에 훨씬 익숙해서 더 빠르게 전차를 마스터하고 있다. 이처럼 폴란드의 K2 2차 계약이 결정된 가운데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가 대폭 증액되는 추세라 앞으로 K방산은 더욱 호재를 만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이 본격화하면서 K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제2의 수출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호재란 평가가 주를 이루지만 K방산에 대한 높아지는 견제로 인해 현지 생산, 국방협력 등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는 최근 회의에서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늘리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증액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국방비 규모인 국내 총생산의 5%에 맞춰 설계됐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그동안 GDP 대비 2%의 국방 예산을 지출해왔습니다.
잠정 합의된 투자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GDP의 5%를 국방 분야에 배정하며 3.5%를 전통적인 국방 예산에 1.5%를 인프라 구축, 회복력 강화 등 안보 관련 투자에 활용해야 합니다. 투자안은 이달 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유럽의 국방 지출 확대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는 상당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GDP의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 유럽 내 나토 회원국의 군사비 규모가 지난해 약 630조 6,600억 원에서 약 1,100조 원까지 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방산 생산량과 빠른 납기는 이 같은 시장을 공략할 무기로 꼽힙니다. 다만 심해지는 유럽의 견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8천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20%인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2035년까지 65%로 상향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근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이 폭스바겐이 가동 중단을 예고한 공장들 가운데 한 곳을 인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유럽의 주요 업체들은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생산 설비를 확충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테고 그 사이를 K방산이 잘 노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방산업계에선 유럽발 국방비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로 국내 방산업계가 최대 130조 원가량 수주 기회가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유럽의 무기 추가 확보 물량은 수천 대에 이릅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전차 1,400대, 장갑차 2,000대, 포병무기 700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유럽은 지금 생존을 위해 무기 구매에 돈을 아낄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화력 및 기동무기 체계의 보충 수요가 긴급합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유럽 시장을 겨냥해 대비에 나섰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독일 동부 공장을 짓기 위해 최근 부지 검토에 나섰으며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도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캐나다도 국방비 지출을 2%로 증액해 잠수함과 장갑차 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비교적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캐나다가 목표를 5년이나 앞당겨 이번 회계연도에 달성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카니 캐나다 총리는 새로운 제국주의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연하게 행동할 때라며 국방비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증액된 국방비에는 잠수함, 항공기, 함선, 장갑차, 포 등 신규 장비 구입비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캐나다가 원하는 무기들 중 한국이 잘하는 분야가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캐나다는 그동안 국방비 지출액의 약 4분의 3을 무기구매 대금 등으로 미국에 지급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의 국방비 증액 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증액을 결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방산에게는 제2의 수출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경남 사천의 공군기지에서 한편의 드라마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FA-50 전투기 날개 아래에 길이 5m가 넘는 대형 미사일이 매달려 있고 이 전투기가 힘차게 이륙합니다. 그리고 비행 도중 마치 새가 둥지를 떠나는 순간처럼 미사일은 전투기에서 매끄럽게 분리돼 하늘을 향해 비상합니다. 이 미사일이 바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세계 방산 시장에서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군이 사용해온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대부분 외국에서 들여온 것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수입한 타우러스가 있는데 이 미사일은 F-15K에만 장착 가능하고 수량도 부족해 실제 전시의 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국제정세가 급변해 수입이 막히면 우리 스스로는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무엇보다 앞으로 실전 배치될 KF-21 같은 차세대 국산 전투기나 FA-50 같은 경공격기에는 외국 미사일을 바로 장착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맞고 우리 전투기에 최적화된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 대한민국은 결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다. 국방과학연구소, LIG넥스1,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최고의 기술진이 모여 철룡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됩니다.
특히 최근 KF-21 보라매의 양산과 실전 배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철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KF-21은 60대 배치가 확정됐으며 2028년까지 40대가 추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4.5세대급 성능과 최신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장거리 미사일 운용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F-21이 철룡을 탑재하게 되면 북한의 노후 전투기 전력은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죠. 더 나아가 철룡은 단순히 우리 하늘만 지키는 무기가 아닙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페루 등 해외에서도 KF-21과 철룡의 패키지 수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듯이 철룡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핵심 카드이기도 합니다.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건 단순히 로켓에 폭탄을 달아 쏘는 게 아닙니다. 500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하게 명중시켜야 하고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도 뚫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하죠.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도 필요하고 GPS가 끊기거나 적이 전자전 공격을 해도 정확하게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크기와 무게도 맞춰야 하고 전시 상황에서 연료를 따로 주입할 필요 없이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개발진은 2018년부터 7년 넘게 밤낮 없이 연구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F4 전투기 같은 구형기체를 활용해 분리시험을 했고 이후에는 FA-50 전투기로 시험 플랫폼을 바꿔가며 수십 번의 비행과 분리실험을 거쳤죠.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설계, 정밀 유도 기술, 강력한 관통탄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하나씩 확보해 나갔습니다. 이제 철룡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군사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룡은 한 번 발사하면 500km 이상, 최대 700km에 이르는 먼 거리까지 날아가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면 우리나라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은 물론 주변국의 전략 거점까지도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정확도도 놀랍습니다. 철룡은 목표 지점에서 불과 1~2m 오차로 떨어질 만큼 정밀하게 조종됩니다. 즉 50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축구공 2개 크기 정도의 오차만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정밀도라면 적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지하 벙커 등 핵심 시설도 한 방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철룡의 탄두는 국산 벙커버스터라고 불릴 만큼 두꺼운 콘크리트 벙커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관통력을 자랑합니다. 북한이 지하 깊숙이 숨겨둔 핵심 시설도 철룡 한 방이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특수도료와 유선형 설계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췄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으니 상대방이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시간적 여유도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철룡은 FA-50, KF-21 등 다양한 국산 전투기에 모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발됐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전투기에만 쓸 수 있었던 미사일과 달리 우리 공군의 다양한 전투기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철룡은 미사일 내부에 연료를 미리 주입해놓고 5년에서 10년까지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 주입하다 전쟁 끝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우려도 사라졌습니다. 2025년 6월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서 역사적인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FA-50 전투기에 철룡 미사일을 장착하고 수십 번의 비행과 분리실험을 거친 끝에 드디어 미사일이 전투기에서 완벽하게 분리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안전분리 시험이란 미사일이 비행 중에 전투기에서 안전하게 떨어져 나가고 서로 간섭 없이 각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분리 과정에서 미사일이 전투기 날개나 동체에 부딪히거나 비행 궤도가 어긋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실전 배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시험 결과 철룡은 마치 새가 둥지에서 새끼를 내보내듯 FA-50에서 매끄럽게 분리되어 하늘을 활공했습니다. 이로써 철룡은 실전 배치의 첫 번째 관문을 완벽하게 통과했고 앞으로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와의 연동 시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철룡이 정말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룡은 사거리, 정밀도, 관통력, 스텔스 성능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독일의 타우러스와 비슷하거나 일부 성능에서는 앞섭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이 자랑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철룡은 크기와 무게를 줄여 다양한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고
우리나라 지형과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 덕분에 실전 운용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수입 무기는 부품이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마다 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출에 제약이 많지만 천룡은 국내 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업그레이드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수출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천룡 개발이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을 만든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안보 효과입니다. 천룡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의 지하벙커나 미사일 기지, 지휘소 같은 핵심 표적을 전쟁 초기에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군의 억제력과 자주국방 능력이 한층 강화됩니다. 둘째, 산업 효과도 큽니다. 천룡 개발로 국내 방산업체들이 첨단 유도무기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4,3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3,7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한 셈이죠. 셋째, 수출 효과입니다. 앞으로 KF-21, FA-50 같은 국산 전투기를 해외에 수출할 때 천룡 미사일까지 패키지로 함께 수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고성능 전투기 수출에는 반드시 고성능 공대지 미사일이 따라붙기 때문에 천룡은 우리 방산 수출 경쟁력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하시죠? 2027년 KF-21 시제기에 장착해 비행시험, 2028년 실전 배치, 2030년까지 200기 이상 양산이 목표입니다. 천룡이 KF-21에 완벽히 통합된다면 우리 전투기와 미사일이 하나의 패키지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고 이는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FA-50, KF-21 외에도 F-15K, KF-16 등 기존 전투기와의 호환성도 연구 중이고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FA-50이나 KF-21을 구매하는 해외 국가에도 맞춤형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룡 개발을 통해 확보한 첨단 유도무기 기술은 앞으로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신형 무기 개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천룡이 실전 배치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개전 초기에 북한의 지하벙커, 미사일 기지 등 핵심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국방 실현, 수입 의존도 축소, 그리고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3박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타우러스와 뭐가 다를까요? 성능은 동급이지만 천룡은 국내 기술로 개발해 부품 수급, 업그레이드, 수출 등에서 훨씬 유연합니다. KF-21, FA-50 등 다양한 전투기에 맞게 소형화, 경량화된 것도 강점입니다. 앞으로 어떤 무기가 더 나올까요?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함대지, 잠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파생형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천룡은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의 상징이자 자주국방의 실현 그리고 방위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천룡과 KF-21이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천룡과 KF-21이 함께 세계 하늘을 누비는 날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한층 더 높이 비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차 세계대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경고한 충격적인 시나리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는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동시에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한다면 이라는 가상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적인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제 단순한 가정을 넘어 나토의 전략 논의 테이블에 실제로 올라온 주제입니다. 먼저 최근 이슈의 시작점이 된 나토 사무총장의 공식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7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가 동시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토 내부에서만 논의되던 양면 전쟁 시나리오가 공식적으로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이 동시에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나토 그리고 동맹국들은 전례 없는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런 사태가 현실화되면 인류는 3차 세계대전의 문 앞에 서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닌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만큼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 시위가 반복되면서 두 강대국의 동시 군사행동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동시에 군사행동을 개시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두 나라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전략적 공조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중국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러시아가 유럽 동부, 특히 발트 3국이나 폴란드 등 나토 최전방 국가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점점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군사력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러시아는 국방비를 전년 대비 42%나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 국가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군수산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이란, 중국 등과의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는 포탄과 미사일 등 군수물자를, 이란으로부터는 드론과 첨단 무기 기술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각종 부품과 첨단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 여러 군사 전문가와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발트 3국, 폴란드, 핀란드 등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군사력 증강과 방어태세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맞서 나토와 서방 국가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2025년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에서 5%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더 이상 미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자주국방과 방위력 증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는 인도, 태평양 4개국과의 협력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의 정보 공유, 군사훈련,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양쪽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대전의 양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사이버 공간에서 서방 국가들을 겨냥한 다양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유럽 주요 국가의 정부기관과 인프라, 언론사, 금융기관 등에서 수차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지원 해커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여러 정보기관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협박 등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의와 같은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이 정보전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서방의 결속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와 한국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간의 이해관계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전략 요충지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이라는 불안정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는 양면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를 동아시아 전진기지 및 보급선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역시 이 틈을 노려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군사훈련을 빈번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교적으로도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세계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전쟁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는 미군 전력 분산, 동맹국 지원의 한계, 국내 정치적 부담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할 것입니다. 둘째, 유럽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신속하게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방위비 부담과 정치적 혼선으로 인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셋째,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서야 합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 공급망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각국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핵무기 사용 등으로 확산될 경우 인류 전체가 3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처럼 심각한 위협에 맞서 각국은 다양한 억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 정보공유, 첨단무기 배치 등을 통해 양면 전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속 대응 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나토를 중심으로 방위비 증액, 신속 대응군 창설, 군수산업 재정비 등 다양한 대비책을 추진 중입니다. 동시에 사이버 보안과 정보전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소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정기적인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 동시전쟁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나토 및 세계 각국의 대응 전략, 그리고 한반도와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적 위협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군사력 강화와 동맹협력, 사이버 보안, 외교적 소통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해 전쟁 억제와 평화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은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